안녕하세요. 고요담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거북이와 토끼. 옛날 옛적 숲속의 동물들은 거북이와 토끼가 벌이는 재미있는 경주를 구경하러 모였습니다. 이 경주는 사실 다소 어이없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느린 거북이더라도 빠른 토끼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동물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북이는 자신만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천천히라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간다면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그의 믿음은 확고했고 경주를 향한 그의 자세는 진지했습니다. 토끼는 경주 전부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거북아, 내가 네가 뛰는 속도로 걸어가도 널 쉽게 이길 텐데. 주위의 동물들도 토끼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토끼의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주를 시작해보자. 경주는 아침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숲속의 길은 울퉁불퉁했고 여러 나무 뿌리와 바위가 있어 쉽지 않은 코스였지만 토끼는 이를 우습게 여기고 잽싸게 출발선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몇 걸음 만에 토끼는 거북이를 몇 배는 앞질러 버렸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건 너무 쉬운 경주야. 거북이가 따라잡기엔 100년이 걸릴걸. 토끼는 한참을 달리다 보니 거북이가 아직도 출발선 근처에서 기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웃음을 참지 못하며 중간에 멈춰 앉았습니다. 어차피 내가 이길 테니 잠깐 쉬어도 괜찮겠지. 거북이는 나를 따라잡으려면 하루 종일 기어야 할 테니까. 토끼는 그 자리에서 졸리운 눈을 비비며 잠시 누워 쉬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거북이는 묵묵히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느렸지만 거북이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은 꾸준히 땅을 디뎠고 그의 눈은 오로지 결승선을 향해 있었습니다. 숲속의 다른 동물들이 조롱해도 거북이는 자신만의 속도로 꾸준히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난 끝까지 갈 거야. 토끼가 깨어났을 때 이미 해는 중천에 떠 있었고 거북이는 결승선 가까이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순간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거북이가 저기까지 갔다고? 그는 다급히 뛰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거북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 결승선을 넘었습니다. 결국 거북이가 승리자가 된 것이었죠. 그날 이후 숲속 동물들은 경주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기억하며 서로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거북이와 토끼는 더 이상 경주를 하지 않았지만 동물들은 그날의 결과를 두고두고 이야기하며 잊지 않았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한여름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 개미들은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작은 풀잎 조각, 떨어진 나무십, 곡식 알갱이 등을 차곡차곡 모아 자신의 굴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개미들은 매일 똑같은 작업을 반복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대신 묵묵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개미들의 지도자인 수개미는 높이 솟은 풀잎 위에 서서 동료들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모두들 힘내세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다가올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없습니다. 더운 날씨가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며 하루하루 준비를 해 나갑시다. 개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고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들의 작은 몸은 흙과 풀 조각으로 더러워졌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자신과 가족들이 이 식량으로 추운 겨울을 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들판 한 구석에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배짱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죠. 배짱이들은 숲 가장자리에 모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여름날의 따뜻한 바람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데 모여 연주회를 열고 서로의 노래 솜씨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한 배짱이는 자신의 현악기를 손보며 동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들어봐, 이번 곡은 정말 멋질 거야. 이 여름이 끝나기 전에 최고의 공연을 선보일 거야. 다른 배짱이들도 그 말에 환호하며 흥겹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 중 한 배짱이가 멀리서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들을 보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저 개미들은 참 재미없지 않니? 뜨거운 여름에 저렇게 애쓰다니. 우리가 지금 즐기고 나중에 일하면 되잖아. 봐,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아. 그 말을 듣고 동료 배짱이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여름날의 노래와 춤은 점점 더 이어졌고 그들은 전혀 겨울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절은 점차 지나가고 여름은 가을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개미들은 더욱 분주히 움직이며 마지막으로 남은 곡식 알갱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수개미는 동료들을 독려하며 말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준비해야 해요. 우리가 해온 모든 노력이 곧 결실을 맺을 겁니다. 개미들은 묵묵히 그들의 일에 열중했고 드디어 첫눈이 내릴 무렵 그들의 창고는 식량으로 가득 찼습니다. 반면 배짱이들은 첫눈을 보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벌써 눈이 내려? 아직 준비하지 못했는데. 배짱이들은 허둥대며 들판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만 이미 모든 곡식은 땅속으로 감춰졌거나 다른 동물들에 의해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제서야 배짱이들은 개미들이 했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여름 내내 놀기만 했을까? 개미들이 말했던 것처럼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배짱이들은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필요한 자원을 구하지 못한 채 눈보라 속에서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개미들은 따뜻한 굴 속에서 모아둔 식량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수개미가 동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노력 덕분에 모두가 무사히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 수 있겠지요. 다음 계절에도 우리는 서로를 위해 힘을 모아 준비할 것입니다. 여우와 포도.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숲속을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햇볕은 따갑고 목은 점점 말라갔지만 여우는 계속해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줄기에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송이가 나무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도는 푸르고 탐스러워 보였고 그 향기로운 냄새는 여우의 코끝을 간질렸습니다. 이 포도만 먹으면 목도 축이고 기운도 날 텐데. 여우는 중얼거리며 포도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포도는 생각보다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여우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점프를 했습니다.
그러나 포도의 끝도 닿지 않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나? 더 높이 뛸 수 있을 거야. 여우는 다시금 멈춰 섰다가 힘을 모아 도약했습니다. 그러나 포도는 여전히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여우는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안 되겠군. 한 번 더. 이번에는 나뭇가지 가까이에 발을 디디며 온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포도에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헉헉대던 여우는 결국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포도송이를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별로 맛도 없을 것 같은 포도잖아. 익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저런 포도는 먹을 필요가 없지. 그리고는 다시 길을 나서며 포도를 뒤로 하고 말았습니다. 여우는 숲속을 걸으며 다른 먹이를 찾아 나섰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그 포도송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 못해서가 아니라 그 포도 자체가 별로였던 거야. 그래, 그 포도는 분명 맛이 없었을 거야.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결국은 침묵 속에 남아 버렸습니다. 여우는 다른 동물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포도 이야기를 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포도를 일부러 안 먹은 거야. 정말이지 맛도 없고 가치도 없는 포도였으니까 말이지.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속으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우의 말을 들으면서도 은근히 웃음을 참았죠. 그날 이후로 여우는 포도를 떠올릴 때마다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포도는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굳이 손대지 않아도 괜찮은 거야.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여우에게도 숲속의 동물들에게도 오랫동안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비록 여우는 다른 먹이를 찾아 떠났지만 그 포도송이는 여전히 여우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라푼젤. 옛날 어느 부부가 아이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그녀는 창밖에 보이는 라푼젤이라는 마법의 허브를 먹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허브는 이웃에 살던 무서운 마녀의 정원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간절한 부탁을 받아들여 밤중에 몰래 마녀의 정원에 들어가 라푼젤을 따왔습니다. 아내는 그것을 먹고 만족했지만 다시 라푼젤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또다시 정원에 들어갔다가 마녀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마녀는 남편에게 무섭게 소리쳤습니다. 내 정원에서 감히 허락 없이 허브를 훔쳐가다니 네 죗값으로 너희 아이를 내게 넘기거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마녀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마녀는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그 아이는 아름다운 라푼젤이라는 이름으로 자라났습니다. 라푼젤이 나이가 들자 마녀는 그녀를 높고 외딴 탑에 가두었습니다. 탑에는 문도 계단도 없었고 라푼젤의 긴 금발 머리카락만이 바깥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마녀가 탑에 오를 때면 라푼젤, 라푼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라푼젤은 긴 머리카락을 내려주었고 마녀는 그것을 타고 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왕자가 숲속을 지나가다 라푼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노랫소리에 이끌려 탑을 발견했고 마녀가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타고 오르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마녀가 떠난 후 왕자는
마녀의 흉내를 내며 말했습니다. 라푼젤, 라푼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라푼젤은 머리카락을 내려주었고 왕자는 그것을 타고 탑에 올랐습니다. 처음엔 놀란 라푼젤도 곧 왕자와 친해졌고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녀는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왕자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왕자는 높이에서 떨어져 눈이 멀게 되었지만 라푼젤을 잊지 않고 그녀를 찾아다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왕자는 황무지에서 라푼젤과 다시 만났습니다. 라푼젤의 눈물이 왕자의 눈에 닿았을 때 기적처럼 그의 시력이 돌아왔습니다. 둘은 함께 왕국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개구리 왕자. 옛날에 어느 왕국에 아름답고 귀여운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무엇보다 황금공을 아끼고 사랑했는데 늘 그 공을 가지고 놀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공주는 정원에 있는 깊은 우물가에서 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공이 손을 떠나 우물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깊은 물 속에 빠진 황금공을 바라보며 공주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물속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튀어나와 말했습니다. 공주님, 왜 그렇게 슬퍼하시나요? 공주는 깜짝 놀랐지만 개구리에게 황금공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황금공이 저 깊은 우물 속으로 떨어졌어요. 그러자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제가 공을 꺼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한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무슨 약속이죠? 제가 공을 꺼내드리면 공주님은 저를 친구로 삼아 함께 놀고 식사를 나누며 저를 항상 곁에 두셔야 합니다. 공주는 다소 망설였지만 황금공을 너무나도 원했기 때문에 약속하고 말았습니다. 좋아요. 당신을 친구로 삼겠어요. 개구리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 황금공을 꺼내왔습니다. 공주는 기뻐하며 공을 받아들었지만 그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공주는 말만 하고 재빨리 궁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공주는 저녁 식사를 하려 할 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주님, 약속을 잊지 않으셨죠? 공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 개구리가 서 있었습니다. 공주는 당황했지만 결국 왕의 권고로 개구리를 식탁에 앉히고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 후에도 개구리는 공주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점점 지겨워졌지만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개구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 공주는 개구리가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고 말하자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개구리를 들어올려 벽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난 더 이상 당신을 참을 수 없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개구리가 벽에서 떨어지며 잘생긴 왕자로 변신한 것입니다. 왕자는 공주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공주님, 당신이 저를 마법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저는 마법에 걸려 개구리로 살고 있었지만 당신이 저와 진정한 약속을 지키는 순간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공주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친해졌고 결국 공주는 왕자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황금거위.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농부의 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은 매우 똑똑하다고 자부했지만 막내는 늘 어리숙하다는 이유로 멍청이라 불렸습니다. 그럼에도 막내는 착하고 정직하며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아들들에게 숲속에 있는 나무를 베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큰형은 먼저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러 갔습니다. 숲속에서 그는 작은 노파를 만났습니다. 노파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배가 고픈데 빵 한 조각만 주겠니? 큰형은 노파를 쳐다보며 무시했습니다. 내 먹을 것도 부족한데 무슨 빵을 줘? 그는 거만하게 도끼질을 했지만 나무는 전혀 베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둘째 형이 나무를 베러 갔습니다. 노파는 다시 나타나 같은 부탁을 했지만 둘째 형도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의 도끼 역시 나무를 베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가 나섰습니다. 그는 숲에 들어가 도끼를 준비하는데 노파가 나타나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배가 고프구나. 빵 한 조각만 나누어 주겠니? 막내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이 빵을 드시고 힘을 내세요. 노파는 빵을 받아 먹고 막내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착하구나. 너의 착함에 보답하여 내가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마. 노파는 막내를 안내해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황금 거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거위는 금으로 만들어졌고 그 깃털을 잘 관리하면 너의 삶이 달라질 거야. 막내는 황금 거위를 가져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마을의 주막에서 잠시 쉬려고 했는데 주막 주인의 딸들이 황금 거위를 보고 호기심에 다가왔습니다. 이 깃털을 만져볼래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명이 거위를 만지자 그녀의 손이 거위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딸이 도와주려다가 그녀 역시 붙어버렸습니다. 이후 주막 주인까지 도와주려다가 붙게 되었고 결국 황금 거위 뒤에 사람들이 줄지어 붙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막내는 황금 거위를 들고 성으로 가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황금 거위를 본 왕은 기뻐하며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이 거위를 어떻게 얻었느냐? 막내는 정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고 왕은 그의 정직함과 착한 마음을 칭찬하며 그를 자신의 사위로 삼아 공주와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 후로 막내는 더 이상 멍청이가 아니라 지혜롭고 정직한 사람으로 기억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백설공주. 옛날 한겨울의 어느 날 하얀 눈이 내리고 있을 때 어느 왕비가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늘에 손을 찔려 세 방울의 피를 흰 눈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왕비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 눈처럼 하얗고 피처럼 붉고 흑단처럼 검은 머리를 가진 아이가 있었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져 왕비는 눈처럼 하얀 피부, 피처럼 붉은 입술, 그리고 흑단처럼 검은 머리를 가진 아름다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백설공주였습니다. 그러나 왕비는 곧 세상을 떠났고 왕은 다시 결혼하여 새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새 왕비는 매우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아주 질투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거울을 보며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거울은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비님,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백설공주가 자라면서 거울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비님, 당신도 아름답지만 이제 백설공주가 더 아름답습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왕비는 사냥꾼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 죽이고 그녀의 심장을 가져오너라. 하지만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숲속 깊은 곳에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어서 도망가세요. 다시는 왕궁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숲속을 헤매던 백설공주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7 난장이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백설공주는 난장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왕비는 다시 거울을 보며 물었고 거울은 여전히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백설공주가 살아있음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왕비는 마녀로 변장하여 독이 든 물건을 가지고 백설공주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독이 든 빗으로, 다음에는 독이 든 단추로 백설공주를 해치려 했지만 그때마다 난장이들이 백설공주를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왕비는 다시 독이 든 사과를 만들어 그 사과를 백설공주에게 먹였고 백설공주는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난장이들은 그녀를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아름다워서 그녀를 땅에 묻지 못하고 유리관 속에 넣어 산 꼭대기에 두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 한 왕자가 그곳을 지나가다 백설공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한 왕자는 난장이들에게 그녀를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습니다. 왕자는 백설공주를 조심스럽게 옮기던 중 그만 독이 든 사과 조각이 그녀의 입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백설공주는 깨어났고 왕자는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백설공주는 난장이들과 작별하고 왕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한편 왕비는 결국 자신의 질투와 악행으로 인해 벌을 받고 말았다고 전해집니다.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 옛날 옛적 한 마을 근처에 어미 염소와 7마리의 아기 염소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미 염소는 아기 염소들을 무척 사랑했으며 항상 그들을 보호하고 돌봐주었습니다. 어느 날 어미 염소는 먹이를 구하러 숲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기 염소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없는 동안 문을 절대 열어주면 안 된다. 특히 늑대를 조심해야 한다. 늑대는 목소리가 거칠고 발이 시커멓단다. 아기 염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을게요. 어미 염소가 떠난 후 배고픈 늑대가 염소들의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어머니란다. 문을 열어주렴. 그러나 아기 염소들은 눈치를 채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너의 목소리는 거칠어. 넌 늑대야. 늑대는 화가 나서 근처 빵집으로 달려가 밀가루를 삼켜 목소리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염소들의 집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어머니란다. 문을 열어주렴. 하지만 이번에는 늑대의 검은 발이 문 아래로 보였습니다. 아기 염소들은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어머니의 발은 하얗지만 너의 발은 검어. 넌 늑대야. 늑대는 화가 나서 다시 빵집으로 가 밀가루를 발에 묻혀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얘들아, 어머니란다. 문을 열어주렴. 이번에는 목소리도 부드럽고 발도 하야해 보였습니다. 아기 염소들은 속아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늑대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 아기 염소들을 덮쳤습니다. 아기 염소들은 급히 숨었지만 늑대는 6마리를 찾아 한 입에 삼켜버렸습니다. 단 한 마리, 가장 작은 염소만이 시계 속에 숨어 무사했습니다. 잠시 후 어미 염소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려 있고 집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운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얘들아, 어디 있니? 그러자 시계 속에 숨어 있던 막내 염소가 나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늑대가 와서 우리 형제들을 모두 잡아먹었어요. 어미 염소는 슬픔에 잠겼지만 곧 늑대가 배가 불러 근처 나무 아래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늑대의 배를 가위로 조심스럽게 갈랐습니다. 그러자 뱃속에서 6마리의 아기 염소들이 무사히 나왔습니다. 어미 염소와 아기 염소들은 함께 기뻐하며 늑대의 뱃속에 큰 돌멩이를 넣고 다시 꿰매 놓았습니다. 잠시 후 늑대가 깨어났습니다. 그는 배가 무겁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물을 마시기 위해 강가로 갔습니다. 그러나 돌의 무게 때문에 중심을 잃고 강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기 염소들과 어미 염소는 더 조심하며 살았고 다시는 늑대에게 속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꺼비와 호랑이. 옛날 한 마을 근처의 깊은 산 속에 무서운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날마다 산을 넘어 마을로 내려와 가축을 해치고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매일 호랑이에게 공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두꺼비 한 마리가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두꺼비는 용기를 내어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호랑이를 쫓아내 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꺼비의 말을 듣고 모두 웃었습니다. 작디작은 두꺼비가 어떻게 무서운 호랑이를 이길 수 있겠느냐. 하지만 두꺼비는 포기하지 않고 곧장 호랑이가 사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속에서 두꺼비는 호랑이를 만나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호랑이야, 나는 하늘의 신이 보낸 사자다. 너는 감히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마을을 괴롭혔으니 이제 큰 벌을 받을 것이다. 호랑이는 처음엔 비웃었지만 작은 두꺼비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호랑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두꺼비가 정말 신의 사자라면? 만약 나를 벌하려 온 것이라면? 두꺼비는 더욱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당장 이 산을 떠나 다시는 마을을 괴롭히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용서해 주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신의 천둥이 내려와 너를 태워버릴 것이다. 호랑이는 겁에 질려 황급히 산을 떠났고 다시는 마을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용감한 두꺼비를 존경하며 그를 마을의 수호자로 여겼다고 합니다. 황금새. 옛날 어느 부유한 왕의 성 안에는 황금빛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는 매년 탐스러운 황금 사과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그 사과가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왕은 누가 사과를 훔쳐가는지 알아내기 위해 새 아들을 불러 감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첫날 밤에 나무를 지키러 나갔지만 잠에 빠져 황금 사과를 도둑 맞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도 두 번째 밤에 지키러 나갔지만 역시 잠들어 사과를 잃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다른 형들보다 어리고 늘 형들의 무시에 시달렸지만 이제 자신이 나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나무 곁에서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새가 나타났습니다. 새는 나무에 내려앉아 황금 사과를 물고 날아가려고 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재빨리 활을 쏘았고 화살이 새의 깃털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깃털은 눈부시게 황금빛으로 빛났고 왕은 그 깃털을 보고 탐욕스러운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저 황금새를 반드시 잡아와라. 왕의 명령에 따라 세 형제는 황금새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째와 둘째 형은 동생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았지만 그들은 마을에서 술을 마시며 여흥을 즐기기만 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혼자 길을 떠나 길가에서 한 늙은 여인을 만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인의 충고에 따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마침내 황금새가 있는 성에 도착했습니다. 황금새는 금으로 만든 새장이 아닌 초라한 나무 새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인은 셋째 아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절대 금새장을 가져가려 해선 안 돼. 그저 황금새만 가지고 나가야 안전할 거야. 그러나 셋째 아들은 아름다운 금새장을 보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금새장에 황금새를 넣었습니다. 그 순간 성 안에 경보가 울리며 병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셋째 아들은 붙잡혀 감옥에 갇히고 말았지만 다행히 왕이 관대하게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네가 황금말과 황금 공주를 가져온다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셋째 아들은 다시 여인을 찾아가 조언을 들었고 그녀의 도움으로 황금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모험 끝에 황금 공주를 만나 그녀의 신뢰를 얻고 함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황금새와 황금말 그리고 황금 공주를 모두 왕에게 바친 셋째 아들은 자신의 용기와 지혜로 왕의 신뢰를 얻었고 형들보다 훨씬 큰 보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 옛날 한 왕과 왕비는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리다 마침내 아름다운 공주를 얻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기쁨에 넘쳐 나라 전역에 잔치를 벌이고 모든 요정들을 초대해 공주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그들은 요정들로부터 공주가 아름답고 지혜로우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초대받지 못한 한 악한 요정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나를 잊고 초대하지 않다니 너희의 딸은 15살이 되는 날 물레 바늘에 찔려 죽게 될 것이다. 요정은 악한 저주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왕과 왕비는 크게 두려워했지만 다른 한 선량한 요정이 나타나 저주를 약간 바꾸었습니다. 공주는 물레 바늘에 찔려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깊은 잠에 빠져들 것이며 진정한 사랑의 키스만이 그녀를 깨울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은 나라 안의 모든 물레를 불태워 없애게 했고 공주는 점점 아름답고 지혜롭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15살이 되던 날 공주는 성 안에 숨겨진 오래된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래된 물레를 발견한 공주는 호기심에 물레 바늘을 만졌고 결국 저주대로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잠은 마법으로 성 전체에 퍼져 왕과 왕비를 비롯해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과 동물들이 함께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성은 가시덤불로 둘러싸여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고 전설처럼 성과 잠든 공주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많은 용감한 왕자들이 덤불을 뚫고 성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고 용감한 왕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성에 얽힌 전설을 듣고 덤불숲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덤불은 마치 그를 기다렸던 것처럼 부드럽게 길을 열어주었고 왕자는 무사히 성 안으로 들어가 잠든 공주를 발견했습니다. 공주를 본 왕자는 한눈에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러자 마법이 풀리며 공주는 눈을 뜨고 성 안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깨어났습니다. 왕자는 공주에게 자신이 그녀를 구하러 온 왕자임을 알렸고 둘은 곧 사랑에 빠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후 공주와 왕자는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거북이와 토끼. 옛날 옛적 숲속의 동물들은 거북이와 토끼가 벌이는 재미있는 경주를 구경하러 모였습니다. 이 경주는 사실 다소 어이없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느린 거북이더라도 빠른 토끼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동물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북이는 자신만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천천히라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간다면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그의 믿음은 확고했고 경주를 향한 그의 자세는 진지했습니다. 토끼는 경주 전부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거북아, 내가 네가 뛰는 속도로 걸어가도 널 쉽게 이길 텐데. 주위의 동물들도 토끼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토끼의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주를 시작해보자. 경주는 아침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숲속의 길은 울퉁불퉁했고 여러 나무뿌리와 바위가 있어 쉽지 않은 코스였지만 토끼는 이를 우습게 여기고 잽싸게 출발선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몇 걸음 만에 토끼는 거북이를 몇 배는 앞질러 버렸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건 너무 쉬운 경주야. 거북이가 따라잡기엔 100년이 걸릴걸. 토끼는 한참을 달리다 보니 거북이가 아직도 출발선 근처에서 기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웃음을 참지 못하며 중간에 멈춰 앉았습니다. 어차피 내가 이길 테니 잠깐 쉬어도 괜찮겠지. 거북이는 나를 따라잡으려면 하루 종일 기어야 할 테니까. 토끼는 그 자리에서 졸리운 눈을 비비며 잠시 누워 쉬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거북이는 묵묵히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느렸지만 거북이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은 꾸준히 땅을 디뎠고 그의 눈은 오로지 결승선을 향해 있었습니다. 숲속의 다른 동물들이 조롱해도 거북이는 자신만의 속도로 꾸준히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난 끝까지 갈 거야. 토끼가 깨어났을 때 이미 해는 중천에 떠 있었고 거북이는 결승선 가까이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순간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거북이가 저기까지 갔다고? 그는 다급히 뛰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거북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 결승선을 넘었습니다. 결국 거북이가 승리자가 된 것이었죠. 그날 이후 숲속 동물들은 경주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기억하며 서로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거북이와 토끼는 더 이상 경주를 하지 않았지만 동물들은 그날의 결과를 두고두고 이야기하며 잊지 않았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한여름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 개미들은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작은 풀잎 조각, 떨어진 나무십, 곡식 알갱이 등을 차곡차곡 모아 자신의 굴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개미들은 매일 똑같은 작업을 반복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대신 묵묵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개미들의 지도자인 수개미는 높이 솟은 풀잎 위에 서서 동료들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모두들 힘내세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다가올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없습니다. 더운 날씨가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며 하루하루 준비를 해 나갑시다. 개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고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들의 작은 몸은 흙과 풀 조각으로 더러워졌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자신과 가족들이 이 식량으로 추운 겨울을 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들판 한 구석에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배짱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죠. 배짱이들은 숲 가장자리에 모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여름날의 따뜻한 바람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데 모여 연주회를 열고 서로의 노래 솜씨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한 배짱이는 자신의 현악기를 손보며 동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들어봐, 이번 곡은 정말 멋질 거야. 이 여름이 끝나기 전에 최고의 공연을 선보일 거야. 다른 배짱이들도 그 말에 환호하며 흥겹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 중 한 배짱이가 멀리서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들을 보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저 개미들은 참 재미없지 않니? 뜨거운 여름에 저렇게 애쓰다니. 우리가 지금 즐기고 나중에 일하면 되잖아. 봐,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아. 그 말을 듣고 동료 배짱이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여름날의 노래와 춤은 점점 더 이어졌고 그들은 전혀 겨울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절은 점차 지나가고 여름은 가을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개미들은 더욱 분주히 움직이며 마지막으로 남은 곡식 알갱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수개미는 동료들을 독려하며 말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준비해야 해요. 우리가 해온 모든 노력이 곧 결실을 맺을 겁니다. 개미들은 묵묵히 그들의 일에 열중했고 드디어 첫눈이 내릴 무렵 그들의 창고는 식량으로 가득 찼습니다. 반면 배짱이들은 첫눈을 보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벌써 눈이 내려? 아직 준비하지 못했는데. 배짱이들은 허둥대며 들판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만 이미 모든 곡식은 땅속으로 감춰졌거나 다른 동물들에 의해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제서야 배짱이들은 개미들이 했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여름 내내 놀기만 했을까? 개미들이 말했던 것처럼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배짱이들은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필요한 자원을 구하지 못한 채 눈보라 속에서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개미들은 따뜻한 굴 속에서 모아둔 식량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수개미가 동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노력 덕분에 모두가 무사히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 수 있겠지요. 다음 계절에도 우리는 서로를 위해 힘을 모아 준비할 것입니다. 여우와 포도.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숲속을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햇볕은 따갑고 목은 점점 말라갔지만 여우는 계속해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줄기에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송이가 나무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도는 푸르고 탐스러워 보였고 그 향기로운 냄새는 여우의 코끝을 간질렸습니다. 이 포도만 먹으면 목도 축이고 기운도 날 텐데. 여우는 중얼거리며 포도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포도는 생각보다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여우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점프를 했습니다. 그러나 포도의 끝도 닿지 않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나? 더 높이 뛸 수 있을 거야. 여우는 다시금 멈춰 섰다가 힘을 모아 도약했습니다. 그러나 포도는 여전히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여우는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안 되겠군. 한 번 더. 이번에는 나뭇가지 가까이에 발을 디디며 온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포도에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헉헉대던 여우는 결국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포도송이를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별로 맛도 없을 것 같은 포도잖아. 익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저런 포도는 먹을 필요가 없지. 그리고는 다시 길을 나서며 포도를 뒤로 하고 말았습니다. 여우는 숲속을 걸으며 다른 먹이를 찾아 나섰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그 포도송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 못해서가 아니라 그 포도 자체가 별로였던 거야. 그래, 그 포도는 분명 맛이 없었을 거야.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결국은 침묵 속에 남아 버렸습니다. 여우는 다른 동물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포도 이야기를 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포도를 일부러 안 먹은 거야. 정말이지 맛도 없고 가치도 없는 포도였으니까 말이지.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속으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우의 말을 들으면서도 은근히 웃음을 참았죠. 그날 이후로 여우는 포도를 떠올릴 때마다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포도는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굳이 손대지 않아도 괜찮은 거야.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여우에게도 숲속의 동물들에게도 오랫동안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비록 여우는 다른 먹이를 찾아 떠났지만 그 포도송이는 여전히 여우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라푼젤. 옛날 어느 부부가 아이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그녀는 창밖에 보이는 라푼젤이라는 마법의 허브를 먹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허브는 이웃에 살던 무서운 마녀의 정원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간절한 부탁을 받아들여 밤중에 몰래 마녀의 정원에 들어가 라푼젤을 따왔습니다. 아내는 그것을 먹고 만족했지만 다시 라푼젤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또다시 정원에 들어갔다가 마녀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마녀는 남편에게 무섭게 소리쳤습니다. 내 정원에서 감히 허락 없이 허브를 훔쳐가다니 네 죄값으로 너희 아이를 내게 넘기거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마녀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마녀는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그 아이는 아름다운 라푼젤이라는 이름으로 자라났습니다. 라푼젤이 나이가 들자 마녀는 그녀를 높고 외딴 탑에 가두었습니다. 탑에는 문도 계단도 없었고 라푼젤의 긴 금발 머리카락만이 바깥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마녀가 탑에 오를 때면 라푼젤, 라푼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라푼젤은 긴 머리카락을 내려주었고 마녀는 그것을 타고 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왕자가 숲속을 지나가다 라푼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노랫소리에 이끌려 탑을 발견했고 마녀가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타고 오르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마녀가 떠난 후 왕자는 마녀의 흉내를 내며 말했습니다. 라푼젤, 라푼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라푼젤은 머리카락을 내려주었고 왕자는 그것을 타고 탑에 올랐습니다. 처음엔 놀란 라푼젤도 곧 왕자와 친해졌고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녀는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왕자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왕자는 높이에서 떨어져 눈이 멀게 되었지만 라푼젤을 잊지 않고 그녀를 찾아다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왕자는 황무지에서 라푼젤과 다시 만났습니다. 라푼젤의 눈물이 왕자의 눈에 닿았을 때 기적처럼 그의 시력이 돌아왔습니다. 둘은 함께 왕국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개구리 왕자. 옛날에 어느 왕국에 아름답고 귀여운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무엇보다 황금공을 아끼고 사랑했는데 늘 그 공을 가지고 놀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공주는 정원에 있는 깊은 우물가에서 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공이 손을 떠나 우물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깊은 물속에 빠진 황금공을 바라보며 공주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물속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튀어나와 말했습니다. 공주님, 왜 그렇게 슬퍼하시나요? 공주는 깜짝 놀랐지만 개구리에게 황금공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황금공이 저 깊은 우물 속으로 떨어졌어요. 그러자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제가 공을 꺼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한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무슨 약속이죠? 제가 공을 꺼내드리면 공주님은 저를 친구로 삼아 함께 놀고 식사를 나누며 저를 항상 곁에 두셔야 합니다. 공주는 다소 망설였지만 황금공을 너무나도 원했기 때문에 약속하고 말았습니다. 좋아요. 당신을 친구로 삼겠어요. 개구리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 황금공을 꺼내왔습니다. 공주는 기뻐하며 공을 받아들었지만 그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공주는 말만 하고 재빨리 궁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공주는 저녁 식사를 하려 할 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주님, 약속을 잊지 않으셨죠? 공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 개구리가 서 있었습니다. 공주는 당황했지만 결국 왕의 권고로
개구리를 식탁에 앉히고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 후에도 개구리는 공주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점점 지겨워졌지만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개구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 공주는 개구리가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고 말하자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개구리를 들어올려 벽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난 더 이상 당신을 참을 수 없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개구리가 벽에서 떨어지며 잘생긴 왕자로 변신한 것입니다. 왕자는 공주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공주님, 당신이 저를 마법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저는 마법에 걸려 개구리로 살고 있었지만 당신이 저와 진정한 약속을 지키는 순간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공주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친해졌고 결국 공주는 왕자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황금거위.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농부의 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은 매우 똑똑하다고 자부했지만 막내는 늘 어리숙하다는 이유로 멍청이라 불렸습니다. 그럼에도 막내는 착하고 정직하며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아들들에게 숲속에 있는 나무를 베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큰형은 먼저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러 갔습니다. 숲속에서 그는 작은 노파를 만났습니다. 노파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배가 고픈데 빵 한 조각만 주겠니? 큰형은 노파를 쳐다보며 무시했습니다. 내 먹을 것도 부족한데 무슨 빵을 줘? 그는 거만하게 도끼질을 했지만 나무는 전혀 베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둘째 형이 나무를 베러 갔습니다. 노파는 다시 나타나 같은 부탁을 했지만 둘째 형도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의 도끼 역시 나무를 베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가 나섰습니다. 그는 숲에 들어가 도끼를 준비하는데 노파가 나타나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배가 고프구나. 빵 한 조각만 나누어 주겠니? 막내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이 빵을 드시고 힘을 내세요. 노파는 빵을 받아 먹고 막내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착하구나. 너의 착함에 보답하여 내가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마. 노파는 막내를 안내해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황금거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거위는 금으로 만들어졌고 그 깃털을 잘 관리하면 너의 삶이 달라질 거야. 막내는 황금거위를 가져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마을의 주막에서 잠시 쉬려고 했는데 주막 주인의 딸들이 황금거위를 보고 호기심에 다가왔습니다. 이 깃털을 만져볼래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명이 거위를 만지자 그녀의 손이 거위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딸이 도와주려다가 그녀 역시 붙어버렸습니다. 이후 주막 주인까지 도와주려다가 붙게 되었고 결국 황금거위 뒤에 사람들이 줄지어 붙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막내는 황금거위를 들고 성으로 가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황금거위를 본 왕은 기뻐하며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이 거위를 어떻게 얻었느냐? 막내는 정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고 왕은 그의 정직함과 착한 마음을 칭찬하며 그를 자신의 사위로 삼아 공주와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 후로 막내는 더 이상
멍청이가 아니라 지혜롭고 정직한 사람으로 기억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백설공주. 옛날 한겨울의 어느 날 하얀 눈이 내리고 있을 때 어느 왕비가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늘에 손을 찔려 세 방울의 피를 흰 눈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왕비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 눈처럼 하얗고 피처럼 붉고 흑단처럼 검은 머리를 가진 아이가 있었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져 왕비는 눈처럼 하얀 피부, 피처럼 붉은 입술, 그리고 흑단처럼 검은 머리를 가진 아름다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백설공주였습니다. 그러나 왕비는 곧 세상을 떠났고 왕은 다시 결혼하여 새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새 왕비는 매우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아주 질투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거울을 보며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거울은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비님,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백설공주가 자라면서 거울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비님, 당신도 아름답지만 이제 백설공주가 더 아름답습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왕비는 사냥꾼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 죽이고 그녀의 심장을 가져오너라. 하지만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숲속 깊은 곳에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어서 도망가세요. 다시는 왕궁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숲속을 헤매던 백설공주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7 난장이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백설공주는 난장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왕비는 다시 거울을 보며 물었고 거울은 여전히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백설공주가 살아있음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왕비는 마녀로 변장하여 독이 든 물건을 가지고 백설공주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독이 든 빗으로, 다음에는 독이 든 단추로 백설공주를 해치려 했지만 그때마다 난장이들이 백설공주를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왕비는 다시 독이 든 사과를 만들어 그 사과를 백설공주에게 먹였고 백설공주는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난장이들은 그녀를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아름다워서 그녀를 땅에 묻지 못하고 유리관 속에 넣어 산 꼭대기에 두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 한 왕자가 그곳을 지나가다 백설공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한 왕자는 난장이들에게 그녀를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습니다. 왕자는 백설공주를 조심스럽게 옮기던 중 그만 독이 든 사과 조각이 그녀의 입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백설공주는 깨어났고 왕자는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백설공주는 난장이들과 작별하고 왕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한편 왕비는 결국 자신의 질투와 악행으로 인해 벌을 받고 말았다고 전해집니다.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 옛날 옛적 한 마을 근처에 어미 염소와 7마리의 아기 염소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미 염소는 아기 염소들을 무척 사랑했으며 항상 그들을 보호하고 돌봐주었습니다. 어느 날 어미 염소는 먹이를 구하러 숲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기 염소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없는 동안
문을 절대 열어주면 안 된다. 특히 늑대를 조심해야 한다. 늑대는 목소리가 거칠고 발이 시커멓단다. 아기 염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을게요. 어미 염소가 떠난 후 배고픈 늑대가 염소들의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어머니란다. 문을 열어주렴. 그러나 아기 염소들은 눈치를 채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너의 목소리는 거칠어. 넌 늑대야. 늑대는 화가 나서 근처 빵집으로 달려가 밀가루를 삼켜 목소리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염소들의 집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어머니란다. 문을 열어주렴. 하지만 이번에는 늑대의 검은 발이 문 아래로 보였습니다. 아기 염소들은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어머니의 발은 하얗지만 너의 발은 검어. 넌 늑대야. 늑대는 화가 나서 다시 빵집으로 가 밀가루를 발에 묻혀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얘들아, 어머니란다. 문을 열어주렴. 이번에는 목소리도 부드럽고 발도 하야해 보였습니다. 아기 염소들은 속아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늑대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 아기 염소들을 덮쳤습니다. 아기 염소들은 급히 숨었지만 늑대는 6마리를 찾아 한 입에 삼켜버렸습니다. 단 한 마리, 가장 작은 염소만이 시계 속에 숨어 무사했습니다. 잠시 후 어미 염소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려 있고 집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운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얘들아, 어디 있니? 그러자 시계 속에 숨어 있던 막내 염소가 나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늑대가 와서 우리 형제들을 모두 잡아먹었어요. 어미 염소는 슬픔에 잠겼지만 곧 늑대가 배가 불러 근처 나무 아래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늑대의 배를 가위로 조심스럽게 갈랐습니다. 그러자 뱃속에서 6마리의 아기 염소들이 무사히 나왔습니다. 어미 염소와 아기 염소들은 함께 기뻐하며 늑대의 뱃속에 큰 돌멩이를 넣고 다시 꿰매 놓았습니다. 잠시 후 늑대가 깨어났습니다. 그는 배가 무겁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물을 마시기 위해 강가로 갔습니다. 그러나 돌의 무게 때문에 중심을 잃고 강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기 염소들과 어미 염소는 더 조심하며 살았고 다시는 늑대에게 속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꺼비와 호랑이. 옛날 한 마을 근처의 깊은 산 속에 무서운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날마다 산을 넘어 마을로 내려와 가축을 해치고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매일 호랑이에게 공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두꺼비 한 마리가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두꺼비는 용기를 내어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호랑이를 쫓아내 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꺼비의 말을 듣고 모두 웃었습니다. 작디작은 두꺼비가 어떻게 무서운 호랑이를 이길 수 있겠느냐. 하지만 두꺼비는 포기하지 않고 곧장 호랑이가 사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속에서 두꺼비는 호랑이를 만나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호랑이야, 나는 하늘의 신이 보낸 사자다. 너는 감히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마을을 괴롭혔으니 이제 큰 벌을 받을 것이다.
호랑이는 처음엔 비웃었지만 작은 두꺼비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호랑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두꺼비가 정말 신의 사자라면? 만약 나를 벌하려 온 것이라면? 두꺼비는 더욱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당장 이 산을 떠나 다시는 마을을 괴롭히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용서해 주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신의 천둥이 내려와 너를 태워버릴 것이다. 호랑이는 겁에 질려 황급히 산을 떠났고 다시는 마을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용감한 두꺼비를 존경하며 그를 마을의 수호자로 여겼다고 합니다. 황금새. 옛날 어느 부유한 왕의 성 안에는 황금빛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는 매년 탐스러운 황금 사과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그 사과가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왕은 누가 사과를 훔쳐가는지 알아내기 위해 세 아들을 불러 감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첫날 밤에 나무를 지키러 나갔지만 잠에 빠져 황금 사과를 도둑 맞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도 두 번째 밤에 지키러 나갔지만 역시 잠들어 사과를 잃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다른 형들보다 어리고 늘 형들의 무시에 시달렸지만 이제 자신이 나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나무 곁에서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새가 나타났습니다. 새는 나무에 내려앉아 황금 사과를 물고 날아가려고 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재빨리 활을 쏘았고 화살이 새의 깃털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깃털은 눈부시게 황금빛으로 빛났고 왕은 그 깃털을 보고 탐욕스러운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저 황금새를 반드시 잡아와라. 왕의 명령에 따라 세 형제는 황금새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째와 둘째 형은 동생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았지만 그들은 마을에서 술을 마시며 여흥을 즐기기만 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혼자 길을 떠나 길가에서 한 늙은 여인을 만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인의 충고에 따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마침내 황금새가 있는 성에 도착했습니다. 황금새는 금으로 만든 새장이 아닌 초라한 나무 새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인은 셋째 아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절대 금새장을 가져가려 해선 안 돼. 그저 황금새만 가지고 나가야 안전할 거야. 그러나 셋째 아들은 아름다운 금새장을 보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금새장에 황금새를 넣었습니다. 그 순간 성 안에 경보가 울리며 병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셋째 아들은 붙잡혀 감옥에 갇히고 말았지만 다행히 왕이 관대하게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네가 황금말과 황금공주를 가져온다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셋째 아들은 다시 여인을 찾아가 조언을 들었고 그녀의 도움으로 황금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모험 끝에 황금공주를 만나 그녀의 신뢰를 얻고 함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황금새와 황금말 그리고 황금공주를 모두 왕에게 바친 셋째 아들은 자신의 용기와 지혜로 왕의 신뢰를 얻었고 형들보다 훨씬 큰 보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 옛날 한 왕과 왕비는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리다 마침내 아름다운 공주를 얻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기쁨에 넘쳐 나라 전역에 잔치를 벌이고 모든 요정들을 초대해 공주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그들은 요정들로부터 공주가 아름답고 지혜로우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초대받지 못한 한 악한 요정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나를 잊고 초대하지 않다니. 너희의 딸은 15살이 되는 날 물레 바늘에 찔려 죽게 될 것이다. 요정은 악한 저주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왕과 왕비는 크게 두려워했지만 다른 한 선량한 요정이 나타나 저주를 약간 바꾸었습니다. 공주는 물레 바늘에 찔려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깊은 잠에 빠져들 것이며 진정한 사랑의 키스만이 그녀를 깨울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은 나라 안의 모든 물레를 불태워 없애게 했고 공주는 점점 아름답고 지혜롭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15살이 되던 날 공주는 성 안에 숨겨진 오래된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래된 물레를 발견한 공주는 호기심에 물레 바늘을 만졌고 결국 저주대로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잠은 마법으로 성 전체에 퍼져 왕과 왕비를 비롯해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과 동물들이 함께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성은 가시덤불로 둘러싸여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고 전설처럼 성과 잠든 공주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많은 용감한 왕자들이 덤불을 뚫고 성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고 용감한 왕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성에 얽힌 전설을 듣고 덤불숲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덤불은 마치 그를 기다렸던 것처럼 부드럽게 길을 열어주었고 왕자는 무사히 성 안으로 들어가 잠든 공주를 발견했습니다. 공주를 본 왕자는 한눈에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러자 마법이 풀리며 공주는 눈을 뜨고 성 안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깨어났습니다. 왕자는 공주에게 자신이 그녀를 구하러 온 왕자임을 알렸고 둘은 곧 사랑에 빠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후 공주와 왕자는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